한 시대의 마침표를 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 일본의 야마토급 전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전함이었지만 선상호텔로 쓰이다 어이없게 격침당한 야마토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중세와 근대로 나누며 지금의 인류를 만든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입니다. 철을 겨우 가공해 도구로 사용하던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공업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과거엔 나무로 만들던 물건들을 철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군함에 대한 자세한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식스토리 밀리터리 입문 영상 군함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로 겨우겨우 배를 만들던 인류는 철로 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제 남들보다 더 크고 강하게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프리 드레드노트급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이맘때 동아시아에 전쟁이 하나 터지는데 아시아의 신흥 강국 일본과 언제나 강했던 러시아와의 러일 전쟁입니다. 모든 이들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좀 힘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도 전통적인 강국을 이기진 못하리라 판단했지만 엄청난 이변이 생깁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세계 최강의 발트 함대가 대한해협에서 전멸해버렸죠. 일본이 전함들을 잔뜩 끌고 가서 거푸를 한 번에 모아서 발사하니 아무리 강력한 장갑을 두른 프리 드레드노트급이라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승리한 러일 전쟁을 계기로 거함거포가 한 단계 더 진화하는데요. 기존의 프리 드레드노트급의 전함들은 굉장히 크고 강력한 거포를 바탕으로 거포를 도울 부포를 많이 달았다면 러일 전쟁 이후에 거함거포는 약한 부포를 대폭 줄이고 거포만을 달기 시작했죠. 바로 드레드노트급의 시작입니다. 일본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 세계 최강국인 영국이 반응해 드레드노트 전함을 건조했는데요. 그러자 곧 많은 강대국이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우 1년 예산의 3분의 1을 거함을 찍어내는 데 썼을 정도였으니 경쟁이 얼마나 과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각국이 서로 큰 배를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돈과 인력을 쓰게 됐고 이에 사태를 중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더 이상의 경쟁은 의미가 없으니 전함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정해두고 이 정도만 만들자 라고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921년에 체결된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당시 강대국들이 모여 이 조약에 합의했고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일본이 껴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조약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제 막 해군을 늘릴 참이었는데 제약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일본 해군은 영국과 미국의 60%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 자신들의 본토와 대륙을 이을 때도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해군은 필수였습니다. 즉 해군만이 일본의 유일한 희망인 상황에서 일본 해군의 성장을 강대국들이 모여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과연 일본이 이 조약을 얼마나 잘 지킬까요? 역시나 조약은 15년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1934년 일본은 조약 파기를 통보하며 미친듯이 해군 전력을 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업력을 가진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강대국과는 달리 질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량 따위를 극복할 만한 엄청난 무기 하나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렇게 1937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함 야마토급이 등장합니다. 장인의 나라 일본이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일본의 자존심 같은 전함을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배는 앞으로 일본이 이루고자 하는 거대한 꿈을 실현할 마스코트가 되어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할 일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그 창대했던 꿈에 비해 야마토급의 말로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940년대 태평양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야마토급의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263m이며 만재 72,800톤입니다. 굉장히 크고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죠. 탑승 인원은 2,500명이며 속도는 27노트로 약 시속 50km, 항속거리는 13,300km가량입니다. 주포로는 460mm 사면장포를 3문, 155mm 사면장포를 4문, 127mm 연장 고각포 6문을 달았으며 이 밖에 25mm와 13.2mm 대공포를 장착했습니다.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12개의 증기터빈 엔진을 장착했죠. 야마토급은 인류가 만들어낸 전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전함을 넘어 현대의 항공모함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슷한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군함인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무려 5배입니다. 원래는 모든 배 중 가장 거대했지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을 만들며 최대 군함이라는 타이틀은 빼앗겼고 지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함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죠. 또 지금은 니미츠급이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가장 큰 군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야마토급의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 72,800톤을 자랑하는 야마토급은 그 육중한 배에 올려둔 무장도 압도적인데요. 사거리 40km를 자랑하는 야마토의 460mm짜리 주포는 그 무게만 해도 어지간한 호위함 수준인 3,000톤을 자랑합니다. 이는 세계 최대 크기의 한 포로 땅에 맞으면 깊이 6m, 폭 11m 이상의 구덩이가 생기는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이 포에서 사용하는 포탄의 무게만 1.5톤에 달하죠. 그리고 배가 크고 무겁다는 것은 무장만 많이 탑재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장갑이 두껍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당시 전함은 적어도 자신의 공격 정도는 막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야마토급은 460mm 포를 막을 수 있어야 했고 이에 엄청난 장갑을 둘렀습니다. 주포 장갑은 무려 650mm에 달했으며 측면은 410mm, 가판은 230mm의 두께를 자랑했죠. 압도적인 크기와 무장으로 적을 공격하고 압도적인 방어력을 자랑하는 야마토급은 과연 2차 대전에서 얼마나 활약했을까요? 야마토급은 거함 거포 시대의 절정을 찍은 함정이었지만 그 말로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경영학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신 있는 한 분야만 선택하고 거기 집중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이런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고 이에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죠. 드레드노트급 시대의 시작 배경이 일본이었던 것처럼 거함 거포의 끝과 항공모함 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도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만들었으며 일본의 패망길이 열리는 시작점이었죠. 방심하고 있다가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재빨리 정신 차리고 일본에 참교육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주만 공습에서 일본이 항공모함을 끌고 온 것처럼 미국 또한 항공모함을 들고 일본군에게 돌진합니다. 일본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항공모함에 일찌감치 투자하긴 했지만 전함도 손에서 놓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이야 엄청난 자본력과 공업력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 따위 필요 없이 닥치는 대로 생산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열심히 만든 야마토 같은 전함은 미국의 항공모함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날아다니는 함재기들을 피해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모든 여력을 끌어모아 항모에만 집중했어도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 말까였는데 야마토급 같은 비싸고 큰 표적을 만들었으니 미국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일본도 전함을 꺼낼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이나 들여 생산한 이 미친 전함을 실전에서 한 번 써먹지도 못하고 항구에 정박해둡니다. 따라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일본 군인들마저 야마토는 초거대 해상 호텔이라며 놀리기에 이르렀죠. 어쨌든 미국의 엄청난 전력에 일본은 점점 패색이 짙어졌고 마지막 발악으로 야마토마저 전투에 투입하는데요. 역시나 야마토급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그저 미국 함재기와 잠수함의 샌드백 역할만 하게 됩니다. 야마토급 이번 함인 무사시함은 레이테만 전투에서 수십 발의 폭탄과 얼의 세례를 맞고 1944년 10월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야마토급 3번함인 시나노함은 일본이 사노에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을 거의 다 잃는 바람에 건조 중에 급하게 항공모함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이후 1944년 11월 항공모함으로 취역하고 29일에 첫 항해를 나섰지만 미국의 잠수함에 의해 허무하게 격침되었죠. 마지막은 1번 함인 야마토인데요. 야마토함은 1945년 4월 텐고 작전을 시행하던 중 미국의 함재기에 발각됩니다. 이번 함이었던 무사시와 비슷하게 어뢰와 폭탄셀에 침몰해버리죠. 이렇게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야마토급 전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당 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전쟁사 시리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야마토급의 실전 데이터가 없어서 실제 성능이 어땠을진 미지수지만 전쟁의 승리자인 미국은 자국 전함인 아이오와급의 성능이 더 좋다고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누가 뭐래도 야마토가 지구 최강 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 당시의 바다가 전함 대 전함이
야마토군이 포를 쏘는 해전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야마토를 기점으로 거함 거포 시대가 막을 내렸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항공모함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척의 야마토급 모두 말로는 굉장히 허무했지만 전함계에서의 의미 있는 함정이면 틀림없죠. 이렇게 일본의 부푼 꿈을 싣고 탄생했지만 시대의 종말을 알리며 맥없이 가라앉아버린 지상 최대 전함 야마토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